자, 여러분, 혹시 국가의 법이 하루아침에 우리를 억압하는 괴물이 된다면 어떨까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칠 이야기는 바로 그 서늘한 지점에서 시작하는 아주 기막힌 지적 탐정 스토리입니다. 법리학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고 딱딱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교과서에 박제된 죽은 이론이 아닙니다. 법과 정의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그 혼돈 속에서 다시 길을 찾으려 했던 치열한 논리의 추적기죠.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장 이 무시무시한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진짜 뼛속까지 악당 같은, 그러니까 명백하게 악한 규칙도 과연 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만약 어떤 국가가 깡패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주고 사람들을 무참히 탄압하는 규칙을 통과시켰다고 해보죠. 단지 국가가 법이라는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무조건 고개를 숙여야 할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오늘 우리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 무거운 질문에 평생을 걸고 답을 찾으려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20세기 독일의 위대한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인데요. 그는 1914년 그리고 1932년에 걸쳐 자기만의 아주 탄탄한 철학적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1945년 나치의 만행과 함께 국가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면서 그의 인생과 학문에 가장 혹독한 시련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6년 그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역사적인 논문을 딱 발표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법철학계의 아주 거대한 두 진영을 살짝 엿봐야 합니다. 먼저 법실증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쪽은 절차대로 통과됐고 실제로 사회에서 굴러가기만 하면 그게 법이지, 도덕? 그런 건 떼어놓고 보자 하는 파입니다. 반면에 라드브루흐가 속한 비실증주의는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법이라면 적어도 정의를 향한 주장 정도는 품고 있어야지 라고 외치는 쪽입니다. 이 두 세계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오늘 전체 이야기의 뼈대가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챕터, 1932년의 체계, 세 가지의 삼원 구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라드브루흐는 참 재밌게도 복잡한 생각들을 딱 세 개씩 묶어서 정리하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 그 첫 번째가 법의 삼원 구조입니다. 그는 법을 법의 이념에 기여하려는 의미를 가진 현실이라고 정의했거든요.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쪼개볼게요. 일단 국회에서 입법하고 집행하는 팩트, 즉 현실이 있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도달하고 싶어하는 완벽한 상태, 법의 이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 현실의 법이 그 완벽한 이념을 향해 가겠다는 의미, 다시 말해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고집 같은 걸 본질적으로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념의 삼원 구조인데요. 머릿속에 아주 커다란 양팔 저울 하나를 떡하니 그려보세요. 이 저울 위에서는 세 녀석이 치열하게 밸런스 게임을 합니다. 같은 건 같게 대우하자는 정의, 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아야 한다는 한목적성, 그리고 사회 규칙이 흔들림 없이 탄탄해야 한다는 법적 안정성이죠. 법이라는 건 늘 이 셋 사이에서 끝없이 땀 흘리며 줄다리기를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한목적성을 채우려면 또 다른 골치 아픈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목적의 삼원 구조입니다. 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우선할래? 국가라는 집단의 이익을 챙길래? 아니면 문화 같은 인류의 작품을 우선할래? 1932년 당시 라드브루흐는요, 이 선택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고 봤어요. 그냥 사람들 각자의 취향이나 주관적인 신념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기서 이야기는 아슬아슬한 두 번째 파트, 실증주의의 함정, 안정성의 승리로 넘어갑니다. 아까 그 1932년 책에 되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 여기엔 어마어마한 시한폭탄 같은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의가 그냥 껍데기뿐인 평등이고 뭐가 더 중요한 목적인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들 자기 말이 맞다고 싸우겠죠. 그래서 결국 사회가 난장판이 되는 걸 막으려고 저울이 한쪽으로 확 기울어버립니다. 바로 법적 안정성 쪽으로요. 진짜 보편적인 정의가 뭔지 아무도 증명을 못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힘 있는 최고 권력자가 그냥 이게 법이다 하고 정해버리자가 된 겁니다. 내용이 좀 부당해도 일단 질서가 유지되는 게 최고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1932년 당시 라드브루흐의 입장이 얼마나 단호하고 경직되어 있었는지 보여주는 진짜 섬뜩하게까지 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판사는
법 내용이 아무리 불이하고 쓰레기 같아도 자기 내면의 정의감은 꾹 누르고 무조건 법의 권위에 복종하는 게 직업적 의무다. 와, 정말 숨이 턱 막히지 않나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꽉 막힌 규칙의 감옥에 갇혀버렸고 실정법이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서 개인의 도덕은 그저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만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 답답한 상태를 가만두지 않았죠. 세 번째 챕터, 1940년의 각성, 라드부르크 공식입니다. 1945년 나치의 홀로코스트라는 끔찍한 악몽이 온 세상에 낱낱이 까발려집니다. 맹목적으로 법만 따랐을 때 어떤 지역이 펼쳐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한 라드부르크는 드디어 역사에 남을 폭탄 선언을 합니다. 물론 법적 안정성 아주 중요하죠. 우선권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법의 부당함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서 완전한 불량품, 즉 결함 있는 법이 되어버린다면 그때는 그 악법이 마침내 정의 앞에서 자리를 내어주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겁니다. 끔찍한 절대복종의 사슬을 마침내 끊어버린 짜릿한 순간이죠. 이 복잡한 선언을 아주 명쾌하고 쿨하게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드릴게요. 극단적인 부정의는 법이 아니다. 이 단순하지만 폭발력 있는 참을 수 없음의 공식, 이거 그냥 책상물림 학자들의 배부른 말장난이 절대 아닙니다. 놀랍게도 나치 패망 직후 그리고 나중에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동독의 독재자들을 재판할 때 독일 법원은 합법의 탈을 썼던 범죄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바로 이 공식을 현실 법정에 직접 끌고 왔습니다. 철학이 현실의 멱살을 잡고 정의를 바로 세운 정말 영화 같은 순간 아닙니까?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정 미스테리, 책에는 붕괴되었는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정 미스터리가 하나 생깁니다. 1932년에는 악법도 집행해라 하던 양반이 1946년에는 선 넘는 악법은 법도 아니다 라고 180도 바꿨잖아요. 그럼 라드부르크는 줏대 없이 자기 평생의 철학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로버트 알렉시 교수라는 분이 이걸 이동정리라는 기가 막히게 우아한 논리로 풀어냅니다. 잘 들어보세요. 1932년에 인권은 그냥 여러 가치 중 하나, 좀 상대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잔혹한 역사를 겪고 난 1940년, 인권은 절대 타협 불가한 필수 코어로 레벨업을 해버립니다. 그 결과 목적 저울 위에서 까딱거리던 인권이 텅 비어있던 정의의 방안으로 아예 짐을 싸서 쏙 이동해버린 겁니다. 그의 시스템은 부서진 게 아니라 완벽하게 재정립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라드부르크는 살면서 단 1초도 법실증주의자였던 적이 없어요. 1932년에도 그는 여전히 비실증주의자였지만 법적 안정성에 너무 꽂힌 나머지 웬만한 악법도 다 품어주는 엄청난 오지랖, 즉 초포괄적 비실증주의자였던 거고요. 1946년에는 진짜 선 넘는 극도의 공포와 불의에는 딱 철벽을 치는 포괄적 비실증주의자로 진화한 겁니다. 참혹한 역사적 교훈을 통해 그의 근본 철학은 흔들린 게 아니라 오히려 다이아몬드처럼 훨씬 더 견고해진 셈이죠. 자, 이제 여러분께 가장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극단적인 부정의가 법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극단적인 걸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 그 아슬아슬한 선을 넘으려 할 때 호루라기는 과연 누가 불어야 할까요? 라드부르크의 이 골치 아프지만 위대한 공식은 절대 박물관에 박제된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법의 안정성과 인권이라는 절대적 정의 사이의 끝없는 줄타기,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에서 계속되고 있죠. 오늘 밤 이 묵직한 질문의 답을 각자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추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